전이 군무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달 과정, 군무기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 때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총과 기관총이 전쟁에서 가장 좋은 무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전차 마크 1이 개발되었지만 많은 변화가 문제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발달을 통해 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총 6개의 전차가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영국군 세대와 독일군 세대 각각 세대로 6대가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차와 전함 등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개발과 발달로 인해 전차는 지상전에 앞서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를 자리잡게 되었어요. 전함도 1차 세계대전 때 철갑선이 아닌 드레드노트라는 거대한 포를 가지고 있는 전함이 등장하면서 거왕거포라는 거대한 함선, 거대한 포가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는 영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거왕거포라는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해요. 이후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던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항공모함의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후 항공모함의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된 시기는 냉전 시기라고 해요. 냉전 시기가 끝나고 현대에는 많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사용하여 무거운 전함이나 전함 등을 움직이는 원자력 잠수나 원자력 항공모함 등이 있고 원소의 충돌을 이용한 핵무기, 정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현대과학을 바탕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오선한 지구를 사용한 전함, 여기 보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군무기의 발전으로 인한 살인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프전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데 걸프전에서는 화학무기와 우라늄탄을 사용함과 쿠웨이트의 석유시설을 방어하여 막대한 환경오염이 일어났습니다. 걸프전 증후군이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걸프전 참전 용사들이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등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열화우라늄탄의 구성 성분이 열화우라늄은 공기 중에 노출 시 매우 유독한 산화우라늄이 중금속 분말 형태로 흩어지기 때문에 투입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 중 이 열화우라늄탄은 토양지표에 오염된 우라늄의 25%가 사라지는데 7년이 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데 25년에서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열화우라늄탄이 지하수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걸프전에서 가장 많은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됐던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는 암 사망자 수가 1988년 34명에서 2001년 60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와드 알리 박사는 바스라 지역에서의 기형아 출산율이 1989년 10만 명당 11명에서 2001년 116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기 체계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례와 국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의 사례입니다. 이 국외의 사례로는 미국의 파나마 군사기지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파나마의 열대우림 지역을 미군의 훈련과 군사무기 실험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경가스와 실판 테스트 등 화학무기 실험을 40년간 진행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러한 실험은 미국과 파나마가 1997년과 1998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비준한 후에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 군사기지를 떠날 때가 오자 98년 3월부터 훈련장 불발탄 제거를 시작하며 그 해의 사격장의 80% 정도를 정화한 것으로 추정되나 미군은 최소 11만 개의 미처리된 지뢰, 박격포탄 등이 정글에 묻혀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였던 곳은 낡은 기름탱크와 석유관으로 인해 토양 오염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불발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식물종 감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군은 파나마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1급 기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진들은 파나마 군사기지의 불발탄 사진들과 위험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국내의 환경오염 사례인데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녹색연합 등 한국시민단체가 미국 정부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내역을 보면 지난 1990년 이후 미군이 기록한 사고는 80사건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주의 미군기지에서 기지 내부 지하수를 나무 끝에 붙여 불을 붙이자 불길이 타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름이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실체가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류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기름은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게다가 대규모 지하 저장 탱크의 누출이 오래 지속된 뒤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 기름의 흐름이 지하수 흐름을 타고 확산되어서 정화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 반환된 동두천 미군 기지 캠프캣을 외곽으로 오염된 토양 지하수가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저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며 군무기에 의한 환경적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국 사이에서 환경 정화에 대한 공평한 기준을 합의하여 어떤 오염이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한국에 공개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지가 폐쇄된 후 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구축과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오염에 따른 해결 방안은 먼저 환경이 전쟁의 핵심 요인임에 따라서 적군은 핵심 요인을 파괴하려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이후 환경이 더 많이 파괴되어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생물무기 금지 조약과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화학무기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연구량을 늘려서 사전 대비책 혹은 화학무기가 사용될 시 즉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맹그로브 숲을 투자하여 보존 또는 복원하는 방법인데, 맹그로브 숲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면적당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열대우림보다 5배가 많고 바다의 수질을 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